인종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창조된 것이다, 또는 상상된 것이다, 구성된 것이다, 사회적인 구성물이다. 이렇게 이제 우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이해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나 자신, 우리 그룹을 이해한다고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요?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타자인가, 누가 남인가, 나와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이 차이를 갖다가 차이를 더 분명하게 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것은 모든 사회, 모든 그룹에서 이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자를 대상화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화한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인종이라는 범주를 부여하면서 우리와 타자화를 하는 거죠. 그냥 객관적으로 대상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거기에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가치들을 부여하면서 대상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백인이라고 하면, 아, 저 사람은 흑인이니까 나와 달라.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흑인인데 저 사람은 타자고, 그러니까 뭔가 열등하고, 지적으로도 좀 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 문양 미개한 것 같고,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특별히 인종주의라는 것은 이 근대에 생겨난 개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고대의 그리스 로마에도 사실은 타자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열등하게 보거나 어떤 편견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더운 지역이라서 생김새가 이렇게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 하지만 고대에는 그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피부색이 검다고 해서 열등하다는 그런 식의 사고는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다름에 대한 인식은 했지만, 그러면서 16세기, 19세기에 이르러서 대서양 노예 무역을 통해서 유럽의 식민주의가 가능하게 됐죠. 유럽이라는 그 서구의 나라들이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미국 대륙에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새로운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달라. 그냥 다르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데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죠. 식민지를 할 때에는. 그 땅과 그 땅에서 어떤 것들을 채굴해내고, 그 다음 그 현지의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런 것이 식민주의의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있는 현지의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자, 사람의 전형은 뭐냐면 백인 남자인 거예요. 백인 여성도 아니야. 백인 여성은 2등 시민이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전형적인 인간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백인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그래서 토착의 사람들은 심지어 동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과도 또 동일시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가 있었냐면, 미국 그 원주민에게 왔을 때 그 가죽을 벗겨서, 그리고 그 서구의 유럽의 식민자들은 주로 기독교였잖아요, 다. 그랬을 때 그 성경의 표지를 그 원주민의 피부에 가죽을 떠서 그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유럽 식민주의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흑인들은 당연하게 동물처럼 부려서 그 노동력을 섭취해도 되는 대상들이 됐고, 또 그들을 데려와서 이제 미국 대륙에 데려와서 이제 그 노예제를 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있잖아요. 그럼 계몽주의에서는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이성이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보편적인 이성이 있는데, 이 역시도 그런 백인 남성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계몽주의가 이런 노예제와 또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면서
19세기에는 그러한 착취를 이제 하게 됐고, 그런 면에서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와 그 다음에 분명히 뭔가를 착취하려고 했을 때, 그 식민지의 땅에서 착취하려고 했을 때 어떤 자본을 축적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근대에 생겨난 것이긴 하지만 이미 이 유럽 식민주의 때 다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와 그다음에 이런 원초적인 형태의 자본주의적인 그런 수탈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학이 이용이 됐어요. 여러분 진화론 다 아시잖아요. 진화론이 있는데 그 진화론의 터에서 과학적인 인종주의가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유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열등하고 또 어떤 다른 인간들은 유전적으로 우월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우생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이 있었죠. 20세기 때 이미 이 우생학이 발전이 돼 있었고, 그래서 독일 나치가 바로 이러한 과학적인 인종주의를 사용해서 열등한 인종, 누가 열등한 인종이에요? 유대인들, 셈족, 그 다음에 집시라고 하는 사람들, 흑인들, 그리고 인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열등한 인종, 열등한 사람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은 독일, 특별히 그 게르만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전멸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말 비극적인 일이 있게 된 것이 홀로코스트, 인종 대학살,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대규모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 관념과 또한 정책들이 국가적으로 시행될 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뒤에 반성이 있게 되었어요. 많이 반성이 있게 되어서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 이것은 유사과학이고 사이비 과학이다. 이런 것들이 과학 내에서도 이제 밝혀지게 됐죠. 실제로 저와 제 옆에 있는 흑인 친구의 유전자는 같은 게 더 많아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틀리지만. 그리고 저와 박희규 선생님의 지금 유전자에 더 다른 게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과학이 밝혀낸 거예요. 반드시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유전자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더 많은 공통된 유전자를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인종주의와 또 이런 비극적인 세계적인 일들이 있다가 이제 2차 대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라들이 해방되고 독립되게 되죠. 식민지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국가와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된 거예요. 인종보다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뭐 영국 같은 경우 우리의 국가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외국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인에 대한 적대감을 정당화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로서 문화적인 차이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게 됐어요. 문화적으로. 무슬림들은 우리랑 이 피부색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종교, 그들의 언어, 그들이 먹는 음식, 이런 것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문화, 순수한 문화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과 적대감, 혐오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은 1945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런 민족 국가들이 해방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 진보적인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방 운동이 일어났을 때 계급이 낮은 노동자 계층들이 생겨나고 노동조합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사실은 이런 국가들이 누르고 싶어 한 거예요. 많은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외국인,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생겨나게 됐죠. 이때가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더 발전을 해가지고
90년대, 80년부터 시작해서 신자본주의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신자본주의는 뭐냐면 막 개인의 경쟁을 통해서 자유가 주어지고 개인들이 경쟁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무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전 지구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나라의 장벽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많은 사람들도 유입이 되게 되죠. 그렇죠? 자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유입이 되게 돼요. 그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국가주의와 그런 어떤 다른 형태의 인종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류 집단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특히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이 유입되어 오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그러한 반감이 생기게 되죠. 이것을 신인종주의라고 하는데 신인종주의는 뭐냐면 예전에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인종주의 이제는 그것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흑인을 차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지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에서 그랬을 때 인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 저 사람들이 블랙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 사람들과 나의 가치관이 틀려 문화가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을 인종 없는 인종주의 또는 신인종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한국 상황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사회도 지금 다문화 사회로 들어섰잖아요. 다문화 사회는 되게 좋은 거죠. 여러 문화, 여러 인종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이고 또 미국 같은 사회는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이나 노예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포스트 레이셜 후기 인종주의 사회가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인종주의라는 것은 미국에 있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죠. 우리 뭐라고 여기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 사회 체제가 신자본주의적인 체제에서는 이런 각각 개인이 서로 경쟁하면서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 모두 시민이죠. 우리는 시민이죠. 우리는 토착민들이고 시민인데 시민이 아닌 사람들, 외국인인 사람들 또는 다른 소수자들을 항상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누가 타자인가? 힘이 있고 주류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이 사회 속에 인종적인 거 외에도 여러 종류의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들이 만들어내는 기세가 있는데 이때 인종화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종주의 그러면은 나는 흑인을 차별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와하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있는 경우에 내가 주류인 경우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저 사람을 열등하고 저 사람의 문화는 위험한 것이고 위협적인 것이고 이런 사고와 이런 행동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가 여기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부분에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그 책에서 일과는 좀 더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하고 같은 민족인데 같은 인종일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인데 무슨 인종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북한 사람들이나 또는 북한 국가나 탈북자들의 인종화, 타자화하는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러한 가치들을 부여를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고 그러한 적용들을 이제 빨갱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에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쓰신 저자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종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종적인 혐오, 어떤 감정적인 것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회가 그런 인종적인 또는 다른 종류의 약자 소수자를 생산해내고 있는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종주의를 살펴보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인종주의를 한국의 컨텍스트로 우리 조민아 교수님께서 한번 다시 브리핑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저는 조민아라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에서 구성신학하고 영성신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 책 1권의 총론을 저하고 이제 김남희 교수님, 아틀란타 벨만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김남희 교수님 가르치는데요. 왜 한국에서 인종주의와 그리스도를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에서 한국에서 최진영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한국 콘텍스트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의 인종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들리세요? 좀 어색하죠? 굳이 인종주의라는 개념을 들어와야 되나? 인종주의가 신고 개념 아닌가? 그냥 우리 맥락에서 보는 어떤 차별의 개념은 좀 다른 이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의 인종주의는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깊이 뿌리내린 요소인데요. 이미 19세기 말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서로로부터 백인이 가장 우월하다라는 인종 서열의식을 받아들였어요. 당시 황성신문은 세계를 제가 아웃라인을 QR코드를 통해서 드렸는데 보시면 좀 따라오시기 좋을 것 같고요. 세계를 인종 간의 전쟁터로 구성하면서 흑인하고 아메리카 원주민은 지성과 능력이 없어서 노예가 되었고 한국은 새로운 학문을 통해 그 운명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어요. 재밌는 거는 이 무렵 처음 등장한 이 민족이라는 단어인데요. 민족이라는 단어가 마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제 근대 국가 개념이 생기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 개념이 민족이에요. 근데 민족이라는 말이 사실상 인종이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을 상상하는 일하고 사람을 인종으로 나눈 일이 애초부터 한 뿌리를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 다이내믹은 이 메커니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민족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거기는 인종주의적인 톤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원래부터 있었던 단일민족 신학 그리고 유교의 중화사상이 결합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에게 열등한 민족으로 차별받은 경험이 또 하나의 독특한 정서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그것이 스스로를 영원한 피해자로 여기는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다른 민족을 미워하는 걸 정당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지금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이 희생자 민족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이데올로기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요즘에 이 중동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정서, 그게 바로 희생자 민족주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민족도 우리가 가진 정서도 이런 의미에서 희생자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그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데요. 20세기 초에 백인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온 부유하고 문명화된 미국과 유럽에다 동경이 한국교회가 예수를 아무 거리낌 없이 통일의 백인 남성으로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과 미군 주둔을 거치면서 이 동경이 더욱 불어졌고 동시에 이제 기지촌에서 급격한 미군의 인종차별은 흑인에 대한 편견, 이제 검은색과 갈등은 열등하고 약하다라는 위계가 마치 하느님의 창조 질서인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이 위계를 좀 바꿔봤어요.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의 바실리카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모자이크예요. 제가 헬스장 예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 보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 바실리카를 잘 안 가게 돼요.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죠. 굉장히 거대한 모자이크거든요. 이게 천장에서 내려보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선명한 표현을 갖고 있고 백인의 피를 갖고 있고 금발을 갖고 있는 백인의 형상이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두 이미지들도 이 백인 예술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부담이 없죠. 오히려 백인이 아니라 이 갈색과 검은색의 피부를 가진 예수였다면은 뭔가 어색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이 성당을 돌아다니게 보면은 이런 얼굴의 예수님 말고 다른 얼굴의 예수님을 본 일이 거의 없어요. 이 제주도에 가면 이제 한국인의 형상을 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서귀포성당에. 예, 근데 뭐 예, 그렇게 그런지 않게 대부분은 이런 이 백인으로서의 예수님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펩스는 예수의 피부색이 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흰색은 선하고 우월하고 이제 검은색과 반대로 이제 열등하고 악하다는 이제 유계가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한국은 이미 이제 하나의 인종 국가예요. 이제 여러분 보시면 너무나 오래된 미국 드라마라서 아마 잘 모르는 분이 계실 텐데 액시라는 드라마 보면 이제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데 맥시를 볼 수 있을 텐데 좀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인종주의적인 서열, 백인이 상위에 있고 이제 한국인 그리고 이제 이 백인 흑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나. 이 보면은 이 범죄도시 같은 영화에서도 이 조선족들, 조선족들을 너무나 거리낌없이 폭력 조직과 이 마피아단처럼 단처럼 모습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짱깨부터 동남아까지, 똥남아까지 굉장히 많은 이종적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농담하면서 그냥 쉽게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데 이게 인종주의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이미지를 또 갖고 와 봤는데 문제가 됐을 때는 관짝소년단 이 정도. 관짝소년단 이게 이 이미지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큰 이 샘 온칠이라는 이제 예능이 이 얘기를 갖다가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완전히 망가지게 그 폭력적인 연설을 써가지고. 근데 만약에 샘 온칠이가 이제 흑인이 아니라 백인이었다도 그런 반응이 보였을까? 이게 저는 반짝소년단 이 사진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일련에 벌어지는 일들을 밑으로 보면은 한국에서의 인종주의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 보면은 같은 외국인이라도 백인은 글로벌 인재로 환영받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가 되죠. 백인 가정은 글로벌 패밀리라고 선망이 돼요. 근데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 가정 혹은 이주 여성, 이주민들의 가정은 이제 다문화 가정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인종화는 피부색만의 일도 아니고 무슬림이라는 종교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과 중국 동포가 심지어 빨갱이라는 낙인 자체도 우리 사회는 참 다양하게 인종적인 타자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인종주의가 이렇게 계급, 젠더, 국적, 지역과 얽혀서 전방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인종국가의 가장 밑바닥에는 누가 있나요? 이주 노동자들이 있죠. 1990년대부터 한국은 아시아 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주지 가운데 한 곳이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른바 3D 업종이라고 하죠.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자리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인격적인, 하나의 인격적인 이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노동할 수 있는 몸만을 받아들였어요. 고용화가제는 사실상 사업주의 권리만을 보장하고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 모의사슬의 가장 아래에 머무는 채 정당한 대가도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폭염 속의 일터에서 안전장치 없는 현장에서 다치고 목숨을 잃는 분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고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중국은 통계에도 받지 않아요. 그분들 한국에 죽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지금 한 연구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인의 마음속에서 이주 노동자라는 말은 곧 미개한 인종이자 천한 하층 계급을 뜻한다. 여기서 인종과 계급이 하나로 포개지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는 이미 이 카스트 사회, 인종 계급화 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와 함께 보아야 되냐? 이제 최진영 교수님이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성서를 통해서 이제 노예제와 인종분을 정당화했죠. 이제 함의 저주, 바벨탑 여기가 이렇게 오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여성을 잘 대우하는 종교가 더 문명하던 종교라는 식으로 종교와 문명의 공동을 내었고, 요즘에 보수 개신교가 이슬람 성화 건축을 반대하고, 무슬림 남성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부리는 이슬라모포비아 이런 거 보면은 기독교가 아주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왜 그냥 포비아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냥 혐오라고 부르면 안 되고 왜 인종주의라고 말해야 되느냐. 저는 인종주의라고 명확하게 명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조민과 남미를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혐오예요. 근데 혐오는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인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거치지 마음, 삐뚤어진 사람들,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의 태도가 부각되면서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예외적인 사건으로 축소되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혐오라고 부르는 순간에 해결책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의 마음을 고치는 일 정도로 좁아져 버려요. 그런데 이주민에 대한 규제는 한 사람의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계급과 성차별, 종교 등과 맞물려서 작동하면서 이미 법과 제도와 정책 안에 새겨져 있는 구조적인 폭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종주의라고 명명해야 되는데 인종주의라고 명명하는 순간 우리는 질문을 바꿀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쁜 사람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 차별로 이익을 얻고 어떤 법과 정책이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가를 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흥미롭게도 한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보셨듯이 굉장히 심각한데도 이제 진짜 인종차별이라는 말 자체를 쓰기를 꺼려요. 이 사진 보면은 이 영어로 쓴 게 제가 직접 동두천에서 촬영한 건데 동두천에 편의점에 붙어 있었던 문구예요. 여기 보면은 그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고 문구를 쓴 건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쓰레기를 버린 건 개인의 잘못이죠. 근데 자연스럽게 어떤 인종적인 동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너네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 결론은 나라를 떠나라는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흔하게 보는 문구인데 이런 문구에서도 얼마나 인종주의가 깊이 박혀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 가사에 대해 책임. 근데 그리스도교의 관계는 이렇게 이 그리스도교가 이제 인종주의를 심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해방적인 가능성도 있어요. 같은 성서, 같은 신앙이 흑인 해방 신학자 제임스 콘의 말처럼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해방의 자원이 되기도 하고, 그 문제는 신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신앙이 누구의 편에 서느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교 전통을 제가 속해 있는 교회 전통을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정책이 항상 앞서서 가난한 자를 먼저 이게 예수님이 계시다고 제가 있는 전통을 믿습니다. 이제 더 들어가자면 이주민과 남미를 불쌍하니 도와야 된다는 운종주의 정도는 안 되나. 모금 열심히 하고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안 되나. 근데 저는 운종주의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들을 끝내 우리와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쌍한 사람으로 본다는 점에서 폭력적인 차별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이냐? 제가 5년 전 정도부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들어올 때마다 저는 이제 미국에 간지 2000년에 미국에 갔어요. 되게 오랜 시간. 인종차별이 눈에 띄게 보여지기 시작한 게 이제 방학 때문에 안타까운데도 이게 심각한 정도로 가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5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이거 이대로 두면은 정말 큰일 난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모든 민족, 모든 차별, 모든 경제적인 문제, 계급 문제, 실정신 구별의 인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돌아봐서 10년 안에 그런 계급적인 구조가 고착화되고요. 더욱더 위험한 거는 미국 사회에는 그나마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섞여 있는데 우리 사회가 단일민족 신화 때문에 훨씬 더 폭력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지금 당장 이미 늦었기 때문에 심각한 인종차별사라는 걸 자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미 2018년에 한국은 인종차별의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성찰이나 교회의 응답은 여전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종주의를 정당화해온 신학을 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그리고 교회의 당장 안과 밖을 잇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불쌍하니까 베풀어라든지 인종주의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심각한 변화와 파괴적인 형태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의 피부색과 계급과 성과 젠더와 모든 걸 뛰어넘는 모든 사람 안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만이 저는 그리스도교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분 패널리스트를 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고 한 분씩 다시 설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슬기 활동가입니다.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라는 신화의 폭력 2권에서 경기 동두천 거주 서아프리카 출신의 난민 여성들의 자유로운 삶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 책에 함께 했고요. 저는 천주교 의정부 교구 소속의 의정부 엑소더스 이주민 센터에서 2014년도부터 이주민 난민들과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주민 난민들을 만나보면 정말 앞에서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한국 사회의 그 인종차별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지 거의 매일 경험을 하거든요. 이미 되게 잘 알려진 사례로는 아까 또 얘기 다 나왔지만 대구의 이슬람 사원 건립 과정에서 돼지머리를 전시한다거나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아니면 울산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자녀들이 국립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네, 이 두 일들이 있기 전에 제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천주교 의정부 교구에서 가톨릭 난민 센터라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간판에 가톨릭 난민 센터라고 적혀서 올라가고 3일 만에 내려야 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시청에도 찾아가면서 이런 건물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동두천은 미군 기지와 기지촌이 있는 지역이고 아까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우리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인데 난민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걸로 시작해서 이렇게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10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결국에는 이름을 동두천 가톨릭 센터로 바꿔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었고 그래서 제가 작성한 제 논문을 줄여서 이 책에 들어간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 글은 이러한 배제 현장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이 서아프리카 출신의 난민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글을 작성을 했고 어떻게 그런 인종주의적 배제와 그런 사회문화적 경제적 조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그런 조건들 안에서도 삶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들의 그런 경험과 전략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게 아까 이게 저희 센터 옆에 걸려 있었던 그런 반대 현수막들이고요. 근데 서아프리카 출신의 난민 여성들이 왜 이 동두천으로 이주하고 정착하게 됐는지를 그 전에도 좀 봐야 하는데 미군 기지와 그런 기지촌이 함께했던 그런 역사 속에서 되게 특수한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태원에 먼저 아프리카 출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태원에 먼저 정착을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동두천으로 이주를 해오시는데 그렇게 동두천에 아프리카 출신의 이주민 난민분들이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그걸 기반으로 연쇄 이주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또 저렴한 주거비 그리고 인근의 양주, 포천 이런 인근에 있는 제조공단의 일자리들 그리고 또 지하철 1호선 이런 교통의 접근성 이런 조건들이 더해지면서 동두천이라는 곳이 이제 임시 체류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분들의 일상이 지속되는 공간 이곳에서 삶을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곳에서 삶을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매우 어렵습니다. 전혀 쉽지가 않고 이분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체류 자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필요한 그 비자하고는 약간 구분되는 개념이긴 한데 물론 저희는 다 그냥 비자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이 체류 자격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어떤 목적을 체류하는지 또 이분들이 체류하면서 어떻게 이분들의 신분의 그 범위가 정해져요.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취업 가능 여부, 뭐 사회보장 제도들을 어떤 권리와 처우들을 누릴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매우 크게 달라지고요.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이분들은 난민 인정자가 아니라 난민 인정자는 사실 정말 적고요. 대부분 인정을 받기 전에 난민 인정 절차를 신청한 난민 신청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체류 자격은 G1이라는 기타 체류 자격인데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려면 여기 보이는 대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좀 어려운 게 취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취업이 먼저 되어야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사실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업주들이 사실 이 G1 체류 자격이 취업 비자도 아니고 이 사람이 불안정한 이 사람을 내가 고용을 해야 되나?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취업하는 그 절차 자체도 까다롭고 쉽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만난 난민 여성분들은 이런 체류 자격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노동의 기회도 박탈되는 이런 조건 속에서 스스로 일할 자리를 찾거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이분들은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한국에서는 레게 머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분들의 머리 닦기 그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용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근데 체류 자격 때문에 사실 미용실 운영 자체도 어렵기도 하고요. 미용 기술을 가진 여성들하고 미용 네트워크를 꾸려서 함께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식료품이나 음식을 만들어서 공동체 행사 때 판매를 하기도 하고 전통 옷을 만들거나 수선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요. 그래서 난민 여성들은 난민이라는 이 지위에 인종과 또 젠더가 더 중첩되면서 이분들이 더 많은 제약과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도적으로도 이미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고 관계를 이어가면서 이 동두천이라는 공간을 초국적인 공간으로 채워가는 행위 주체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정적인 체류 자격 보장해야 되고요. 제도 개선될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난민 여성들은 이러한 삶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또 선택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이 기록을 통해서 전하고 같이 기억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챕터를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운 얼굴 좀 어떻게 해주죠? 1권에서는 총론을 쓰고요. 이제 2권에서는 이제 기지촌을 주제로 한 글을 썼는데요. 동두천 강수기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가본 적 있으세요? 동두천이 아주 흥미로운 동네가 됐는데요. 여기에 좀 연세 지긋하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동두천 도상에는 한국 남성들의 이렇게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집단 무의식 속의 어떤 원죄,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각인되었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지촌. 그러니까 우리의 누이들을 이제 미군한테 맡겼던. 세월이 흘러갔고 미군 주둔지 대부분이 이제 평택으로 이전했고 기지촌 일대는 이제 낙인을 지기 위해서 월드 푸드 스트리트 관광 특구가 생기고 이렇게 좀 변했어요. 이제 그 자리에 한국인 미군 위안부들은 거의 대부분 떠나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문화예술 비자, E6 비자를 통해서 유입된 러시아, 이제 필리핀 이주 여성들, 이른바 주시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로 채워졌어요. 1990년대 이전에 이제 기지촌을 지배한 거는 가난, 그리고 성,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어떤 결절점 같은 거였었는데 한국 사회는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를 내개로
이제 미분 위안부 여성들과 혼혈 아동들을 이제 순수한 피를 위협하는 어떤 오염된 존재로 낙인 찍고 배제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가난하다는 거는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지표가 아니라 이제 가난한 이들에게 이제 성적인 문화랑 이제 불결함 이런 고정관념을 씌워갖고 거부감을 정당화하는 이제 가난 혐오, 이제 아프로포비아가 이제 기준촌 여성들을 그 사회적인 타자를 넘어서 일종의 하위 인종으로 분류하는 인종화, 아까 최진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인종화 기준 시절이 작동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민족주의가 국가 권력하고 이제 저항세력 모두에게서 좀 잔인한 이면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국가민족주의는 이들을 외화벌이를 위한 애국자로 칭송하면서 이제 헌법적인 권리를 위한 이제 격리하고 통제하고 이제 성병검진소가 통해서 이 페니실린을 주장해서 고통 속에서 그 이름이 멍키하우스예요. 그 성병검진소 자체가. 왜냐면은 그 페니실린을 맞고 이 고통 속에서 이 소리치는 모습, 최창살에 말려갖고 매달려고 소리치는 모습이 이분들이 보기에 원숭이가 됐대요. 그래서 그 성병검진소를 이제 멍키하우스라고 불렸어요. 이게 이제 국가가 이제 한국의 국가민족주의 어떤 이면이라면은 이에 비판적이었었던 어떤 저항적인 민족주의조차도 역시 이제 희생자의식에 기반해서 여성의 신체를 어떤 더럽혀진 민족의 은유이자 제국주의의 잔인함을 고발하는 어떤 도구적인 어떤 제물로 소비하며 당사자의 인격적 존엄을 지웠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1992년에 있었던 윤구미 씨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의 기지초는, 다르면서도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의 위계질서 안에서 이제 제국주의의 일방적인 피해자나 이제 수용자가 아니죠. 이제 경제적인 이상이 높아진 상태에서 스스로 인종적인 위계를 만들어내고 젠더화된 권력관계를 조직할 수 있고 착취할 수 있는 행위자가 되는 것을 하위제국주의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이 하위제국의 시스템 아래서 여성들은 러시아 여성, 필리핀 여성, 이제 송출업체, 이제 한국의 연예계획사 이거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최근에 이제 모습이고요. 이 월드 스트리트 같은 거. 예. 그리고 하나 더 넘겨주시면 하나 더 넘겨주시면 예. 여기서 이제 이 다양한 출신국의 이제 송출업체, 이제 한국의 연예기획사, 기지촌 유흥업소를 수천여 개 짜여진 국제자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입이 돼요. 여기서 국가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 여성들을 관리하지는 않는데, 이제 자본의 흐름을 이제 원활하게 하는 관리자로서 이제 비자 발급, 처리 관리라는 장치를 통해서 기지촌 성산업, 이제 필리핀 여성들과 러시아 여성들이 종사하는 성산업을 이제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이제 방조를 해요. 이제 여기에 합법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기만과 이심매매죠. 대다수의 여성들이 자신이 일할 곳이 어떤 곳인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본질을 모른 채 이제 코리안 드림이라는 신기루를 보고 한국 땅에 밟아요. 도착하는 순간에 이들은 이제 음료 판매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 이른바 주식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이제 감금당하고 이제 강제로 가사노동을 하고 성매모를 당연하고 이런 이 악의 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여성들의 이격적인 피해, 인신매매 현장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여성들이 이제 이 철저히 사각지게 놓여진 이유가 이제 이 광승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비자 문제나 어떤 체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자신이 이런 피해 상황 당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국가에서도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관심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이거 다시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이제 인종하고 젠더가 어떻게 이제 결합이 되는가 굉장히 좀 가슴 아프면서도 좀 흥미로운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 하위제국주의 질서 안에서 이주 여성들의 몸이 이 출신국의 경제적인 지표에 따라서 여기서도 이제 위계화가 돼요. 이제 과거에 이제 한국인 여성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이제 포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외국인 여성들을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떠났다고 그래요.
보면 이제 러시아 및 동유럽 여성 출신 여성들은 서구적인 섹슈얼리티를 취하는 어떤 백인 여성으로 상품화해서 한국 남성들에게 소비를 해요. 이제 소비가 되는데, 이 한국 남성들이 이제 백인 여성들의 성을 구매하면서 서구에 대한 무의식적인 열등감을 해소하고 상징적인 정복을 통해서 민족주의적인 남성성을 회복을 꾀하는 그런 이 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올라오기도 해요. 이게 나는 백인 여성하고 관계를 가졌다는 것. 근데 또 반면에 필리핀 등 동남아 여성들은 싸고 통제가 용이하고 순종적이고 열등한 존재를 인종화돼서 우리 사회는 이제 이들의 문화를 성적으로 방종하고 병리적인 문화를 낙인 찍고 배제하고 사법제도 역시 인종적인 편견에 기반해서 피고인의 논리를 옹호하며 차별제도를 이제 재생산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데 다시 내려가 주시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여성들을 가해 피해 인문법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주 여성들이 비대칭적인 권력 속에서 제도적인 틈새를 활용해서 스스로를 이제 에이전시를 주장을 하려고 하는 자기들의 주체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제 반면 이제 이들을 소비하는 미군 병사 다수는 예전처럼 이제 미국은 가해자, 이제 한국 여성들은 피해자 이런 구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군 병사들조차도 본국에서 구조적인 배제를 경험한 가난한 사람들, 유색인종들이 많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하고 미군과의 사이에 어떤 연대가 구성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 층을 갖고 있는 문제가 기지촌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성찰과 이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제 생각에 이제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제 민족주의적, 민족주의적이고 종족주의적 수다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심각하게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온종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이나 비판적인 인종인 이론을 매개로 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교회 이제 가부장적인 신앙을 해체해야 될 것 같고, 여성성을 정결한 어머니, 이제 타락한 여성의 이분을 하고 핵가족 모델만 이상화하는 태도가 기지촌 여성들을 얼마나 환대의 봉주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죄에서의 구원, 이제 도덕적 전향 이런 것만을 강조하는 내러티브가 그들을 이 자격이 없는 이 사람으로서 어떤 매도하는 이 비윤리적이고 타락한 여성으로 나누는 이런 도덕적인 위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기지촌 문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사들이 언어들이 얼마나 차별적인가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여성들을 죄인으로 보거나 이제 불쌍한 사람을 보거나가 아니라 이제 또 교회를 일방적인 시혜자나 이런 공간을 이런 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제 분열된 공간들, 이제 여성들의 공동체, 여성들의 개인, 그리고 교회, 그리고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어떤 이 연대의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생존자를 병자나 수혜자가 아닌 어떤 자매와 동반자로 인정하는 그런 구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 점검이 필요한 곳에서 이제 기지촌은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일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일도 있는데, 여러 가지의 우리 사회의 인종주의적인 이면을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제가 소개를 드리지 않았던 최신영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신영 교수님은 지금 홀리 로체스터 포설 드리블리 스쿨에서 신약 성서와 기독교의 기원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한 인종이죠. 부인할 수 없는 아시아, 한국 그런 한 인종이고 그 다음에 한 민족이고, 그런데 어떻게 인종화, 인종주의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성서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성서에 나오는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주라고도 할 수 있고 주대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라고 했을 때는 유대
그 종족적으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대 지역이나 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을 칭할 수가 있죠. 주데안스라고 번역을 우리 성서에서 할 때는 특히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할 때는 유대 출신, 갈릴리도 아니고 다른 데도 아니고 유대 출신의 사람들, 유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지역,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데안이라고 불러서 사실 성서를 해석할 때 주로 할 것인가, 주스로 할 것인가, 주데안즈로 할 것인가 이제 그 트랜슬레이션 번역이 많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그 유대 민족을 우리는 굉장히 획일적이고 하나의 고정된 그러한 민족으로 보지만 사실은 유대교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사실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그러한 종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에베소의 유대인,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굉장히 여러 그런 문헌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죠. 하지만 유대에 거주하는 주데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었죠.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의 어떤 역사를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제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러면서 갈릴리와 유대가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영토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소속이 돼 있는데 한 민족이고 그런 부분이 저희 남한과 북한의 역사, 특별히 저희 민족도 여러 그런 식민주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종이라는 것을 획일적으로 우리는 한 민족, 한 인종이야 라고 그냥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같은 한 민족 내에 있는 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타자화하는가? 거기에 인종이란 개념이 개입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갈릴리와 유대의 관계를 살펴보고 남한과 북한의 이제 이런 관계를 살펴보면서 서로 비교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선 북한이 우리에게 타자잖아요. 같은 민족이면서 타자인데 그래서 인종주의라는 개념도 사실은 서양, 특히 미국 중심 유럽에서 인종주의를 생각하는 것과 우리 민족에서 인종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다른 게 우리는 일본 식민주의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서구 열강의 그런 이렇게 침략이 있었고 접근을 우리나라에 해왔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 자체는 서구에 이렇게 노출이 됐죠. 그러면서 일본이 아시아 연대론이라는 그런 정책을 펼쳤잖아요. 우리 아시아는 모두 한 가족이다. 아시아 나라들은 한 가족이다. 우리는 러일 전쟁이 있을 때 러시아 백인 인종에 맞서서 우리가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황인 인종론 그리고 아시아 연대론이었습니다. 이 동전의 다른 면은 뭐냐면 아시아 침략론. 우리가 아시아가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은 서구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또 위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했냐면 특별히 조선과 일본은 사실은 고대로 올라가면 우리는 한 조상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한 문화와 한 종이었는데 그것이 동문, 동종론이라는 것을 펼쳤죠. 그렇지만 우리는 굉장히 우월한 그런 본가이고 조선은 분가이다. 그래서 같은 가족이지만 그 안에서도 위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시아 연대론의 그러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80년대에 우리 조선의 개화를 찬성하는 지식인들은 그러한 사상을 그대로 이렇게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황인종은 굉장히 우월하다. 하지만 백인도 잘못됐고 흑인들은 더 열등하고 홍인들도 있고 이러한 의식이 19세기 말에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황인들은 우수해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러면서 조선시대에 와서 그리고 이제 1900년대 이렇게 20세기 초에 들었으면서 특별히 외세로부터 우리를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식 때문에 우리는 단일한
그런 민족 시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단군 신화죠. 그 단군 신화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동일한 조상을 가진 한 민족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순수한 혈통을 가진 그러한 나라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한국 전쟁을 경험하면서 아까 잠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인종주의 백을 나누는 그 흑인 차별적인 인종주의를 그대로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됐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이제 근대화와 이런 모든 것을 거치면서 우리는 한 민족으로서 그러면서 다른 또 타자들이 많이 양산을 해내게 되는데 북한의 경우는 어떠냐면 한 민족이지만 한 민족 두 국가 체제잖아요. 두 국가 체제 한 민족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 각각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인종화의 과정을 겪고 또 우리 남한을 타자화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을 타자화하는 이러한 역사를 거쳐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챕터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북한 역시도 우리를 한 민족으로 단군의 자손으로 인정을 하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북한이 단군을 우리의 원시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핏줄 국가이다. 순혈주의랑 비슷하게 우리는 핏줄 국가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했는데 2023년에 들어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됐냐면 북한이 최근에 남한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동족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됐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서 더 이상 민족의 평화나 화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마라. 삼천리 금수강산 이런 부분들이 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해서 재차 2023년, 24년에 그런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동족인 남한에 대한 그러한 관점이 바뀌는 것일까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국제 정세가 작용을 했죠. 1990년대부터 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을 악마화하기 시작했잖아요. 악의 축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중국과 미국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됐고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같은 인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같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 난민이나 어떤 외국인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들을 타자화하지만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도 사실은 서로를 타자화하는 그리고 그것도 다른 외세 중국이나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이제 인식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 어느 때는 우리의 동족이다가 어느 때는 우리의 적이다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펼쳐질지 모르는 일이고요. 그러면 우리 남한은 북한을 어떻게 타자화하는가 했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오리엔털리즘이라고 하는 이 동양을 바라보는 시점들이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내재화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유튜브나 이런데 탈북민들 뭐 이렇게 여자분들 막 춤추고 이렇게 뭐 인터뷰하고 이런 부분에 보면 어떤 관찰을 하게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구가 동양을 아까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지식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북한은 미개하고 가난하고 결핍돼 있고 그 다음에 야만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서구 사회에서는 만들어내고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재생산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저희 세대만 해도 통일은 돼야 돼. 통일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제가 학생 때도 시위를 할 때 울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이 같은 인종, 같은 민족, 같은 가족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들을 타자화하는가 이런 분들을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 안에도 있는데 또 조선족이 있죠. 근데 탈북민들은 헌법 3조에 따라서
헌법 3조에 따라서 그 북한은 우리의 같은 그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에 오는 순간에 그분들은 우리의 시민이 됩니다.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데 그런 법적인 지위에 있어서의 우선성이 있지만 조선족은 외국인으로 같은 민족이지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여겨져요. 그랬을 때 탈북민 노동자가 있고 조선족 노동자가 있게 되죠. 근데 탈북민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얻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특히 80% 정도가 그 여성들이에요. 탈북 주민의 80% 정도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길을 거쳐서 우리 사회에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어떤 때는 자기의 그런 일자리를 위해서 조선족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또 조선족은 조선족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 외국인 위치 때문에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이 다 우리 똑같이 생긴 사람들인데 북한 사람들의 외모, 그들이 하는 말투, 그다음에 조선족 사람들의 말투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또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끼리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비성서적인 사람이 성서학 전공하고 가장 비조직적인 사람이 조직신학을 전공하니 윤리학은 어떤 사람이 전공하겠습니까? 가장 비윤리적인 사람이 윤리를 전공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강슬기 선생님께서 서아프리카에서 온 여성 난민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들의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한국에 오는 난민들의 체류 보장을 해야 할까요? 예. 사실 여기에 바로 1초 만에 예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강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세 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나는 정말 다른 종류의 인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글을 쓰면서도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피드백은 저희 학문적 부족함도 있지만 또 관점의 차이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체류 보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희생에 기반을 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그 제자가 되기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주민 난민들에게 체류권을 보장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차별과 어떤 선입견의 굴레를 벗어나도록 하는데 이제 앞장서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체류 보장을 하는 일은 정확히 말하면 체류 권리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따뜻한 믿음과 사랑이 그들에게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고 있기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시민에 준하는 체류권, 허가된 일정의 법적 체류권을 보장해야만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일상적인 안전한 삶이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주의는 단순히 우리랑 피부색이 다르거나 한민족이라고 구분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기보다 오늘날 타자화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계적으로 우리가 주류이고 타자화가 되는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오늘 언급된 북한, 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난민, 그다음에 성소수자, 성매매 여성, 그다음에 장애인. 장애인은 아무 장애인은 아니고요. 요즘은 이제 교통권을 주장하는 4호선에서 투쟁을 하시는 전장현으로 상징되는 그런 그분들, 이런 분들의 주장하는 바는
아까도 선생님께서 온종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은 궁극은 사랑이 분명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늘 온종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언급을 굉장히 조심으로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정의의 문제, 권리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누군가를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뭐 북한 이주민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이런 단체, 이런 집단이라는 말도 좀 그렇지만 하여간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분들이 얻어야 하는 권리 차원의 문제에 관심 없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다가가야지 하게 되면 어느새 그것은 온정주의로 미끄러지고 말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인간다움이 보장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에게 인간다움이 보장된 일상을 우리가 선사한다는 것은 혹은 나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정의를 거친 이웃사랑이라고 말해야 될 것이고요. 또 좁게 말하면 법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다움의 권리,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부재할 때는 허무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레트 같은 경우는 여권이 없는 자에게는 인권조차 없다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간다움을 지키는 어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유엔 차원에서 국경을 넘어 우리가 인간다움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범위는 국경이라는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자국민이건 선주민 자국민이건 혹은 합법적 권리를 갖고 체류하는 외국인이건 이 법을 통해 국가의 법을 통해 그들이 이제 인권이 지켜진다는 면에서 왜 많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나 약자들이 시끄럽게 떠드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다. 투쟁하는지.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나 선량한 휴머니스트 시민들의 어떤 온정을,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도 뭐 필요하긴 하겠지만 원래 또 그 사랑이 있어야 법도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으로 당장 시급하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간다운 동일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체류권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차별금지에 관련된 법률안일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시민적인 장안에서 투쟁으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장현에게 왜 하필 아침에 퇴근 시간이 그렇게 시끄럽고 불편하게 하느냐? 사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반 선량한 시민의 따뜻한 온정이 아니고 사실 정치의장에서 투쟁적으로 어려워야 되는 그들의 교통권이자 생존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에 쓴 부분인데요. 한번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이가 가난한 나라에서 시집왔다는 이유로 그리고 비전문 취업사층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공산주의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거주 환경, 자녀 출산과 양육, 의료 종교 생활들의 삶의 기본적인 조건에 있어 제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선주민 국민들이 너무 많다. 사실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어떻게 똑같은 시민권 복지나 다양한 권리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인종주의라는 것은 이미 벌써 이 피부색과 한민족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시민권이냐 있느냐 없느냐 한국 사람이냐 대한민국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 이제 인종주의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종주의는 내가 그들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확신을 어디서부터 얻냐? 그러니까 즉 차별에 대한 혈통적이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이면서도 법적인 하나의 통정성을 정당하게 단단하게 부여하는 것이 인종주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흥미로운 하나의 제가 볼 때는 법적 사건이 있었는데요. 25년 2월 27일은 한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중이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은 자기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었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때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보다 2년 앞서 23년 헌재는 출입국 관리법 63조 1항이 헌법 불일치를 판단하면서 법을 고치라고 국회에 이제 국회에 이제 권유를 하는데요. 이 시기를 2달인가? 석 달 앞두고 이제 시간이 쫓겨서 겨우 법을 이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개정안이 왜 헌법에 불일치됐냐면, 우리나라 이전의 법에 따르면 외국인 강제 퇴거 대상들을 이들이 비행기 표가 없어서 각자의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이때 우리나라는 무기한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끝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영원히 가둬둘 수가 있는 거예요. 바뀌기 전에 법 체계에는. 그것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사실은 어떠한 감금은 당연히 재판을 거쳐서, 판사의 재판을 거쳐서 감금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거치는 게 헌법에 있는 국가의 당연한 절차인데, 이 외국인 사람들은 그러한 절차를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서 또 무기한, 그들의 죄중과 상관없이 무기한 가다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당연히 국제법 기준에 맞지 않았고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맞지 않아서 이 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2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재판을 받게 해달라, 재판관에게. 그리고 2번째 무기한 아니고 100일, 최대 100일 정도만 가둘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 시민사회 주로 이제 외국인 이주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인권단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을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받아서 거의 반영을 해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민주당이 다수였고 압도적으로 그들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탄핵 시점에 너무나 놀랍게도 민주당은 당연히 국민의힘 다수와 민주당은 다수가 합쳐서 그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다 죽어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법무부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 법무부안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가둘 수 있는 그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또 하나 100일이 아니라 20개월. 굉장히 긴 장기로 이들을 가둘 수 있게. 실제로 인권 관점에서 보면 거의 나아진 것이 없는 이런 퇴행적인 법안을 이제 발의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당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이제 차기 후보가 민주당은 원래 중도 보수라는 이야기를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다수는 외국인, 그것도 불법 딱지가 붙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이들에게 인권과 상관없이 엄격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보 같은 냄새가 나는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가 분석하건대 법이라는 영역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법이라는 영역은 집단 이기주의가 작동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여기 보시는 세 분과 같은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외국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라고, 혹은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집단들의 이익 문제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렇게 완벽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법은 늘 후퇴하고 미약한 지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평등권이나 차별 금지에 대한 어떤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 도덕적 이상주의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들.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정우성 씨가 난민 옹호회 운동을 한참 했을 때 정우성 씨에게 많은 사람들이 니네 집 가서, 니네 집 부자니까 펜트하우스니까 니네 집에 수용해. 왜 못 사는 동두천에, 왜 못 사는 저 제주도 마을에 왜 그들을 강제로 수용하게 만들어라는 비판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소수자를 대변하는 일은 그와 비슷한 또 다른 사회적 집단들과 정치적 대립과 권력, 슬픈 일들을, 이런 갈등들을 만들게 됐어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이미 벌써 이해 가능한 이론을 제시하는데요. 인간에게는 개인의 종교적 도덕과 사회적 정치적 도덕이 있는데 이 둘은 절대 어떻게 타협할 수 없게 늘 대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어떤 이상적인 도덕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런 이상적인 도덕은 사회의 법적 질서에 반영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의 정치적 법은 기본적으로 합리성 안에서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합리성이라는 것은 라이닐드 니버는 그걸 국리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정치의 장에서는 집단 그 표를 던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법이 형성되기 때문에 결국 국리주의적인 법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 뭐라 그러죠? 주류층, 선주민 주류에 유익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라이놀드 니버는 점진주의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국 소수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정의가 지연된 것이고 그 말은 지속되는 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조금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라이놀드 니버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지. 현실주의잖아. 그러니까 이상적인 얘기는 그냥 던지는 것 뿐이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제가 이 제목을 오늘 발제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도덕적 이상주의자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이제 붙였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으로 제가 들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난민들이나 성소수자나 또 성매매 여성들이나 그들의 배경이나 그들의 도덕적인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려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 현실주의가 판치는 사회에서 늘 이방인으로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좌절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찾은 답은 자크 데리다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무조건적 환대와 조건적 관용 이런 개념들을 이제 제가 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좀 가르치니까 좀 먹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프랑스에서 레비나스 공부했거든요. 절대적 타다에 대한 무한 책임. 제가 첫 학기에 너무 당황했어요. 절대 안 먹히더라고요. 무한 책임 막 말한다고 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완전 여기서 말하는 도덕주의자 있죠? 어떤 그런 이상을 막 말해. 그걸 좀 이렇게 설명한 게 그의 제자 데리다였던 것 같아요. 데리다 같은 경우는 어떤 무조건적 환대의 이상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무조건적 환대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주고 그것의 방향을 계속 제시해 줄 때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투쟁의 지점들을 마련해 줄 때 결국 그 사회의 조건적 환대, 관용의 수치가 이제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관점의 영향을 좀 수용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직업 정치인은 라이놀드 리버가 말하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자지만 일반 기독교인들은 현실주의 그 이상을 꿈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인간의 나라의 이중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난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랑 국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는 동일한 시민권을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 시민권을 바탕으로 인간의 나라에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이제 큰 소리를 이제 외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지금 방금 봤듯이 출입국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만큼 100% 수용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더 나은 법을 만들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이제 인종주의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도덕을 알고 그것에 감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난민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 국적을 갖지 못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공교육은 어디까지가 지금 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인종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엔 난민 문제라든지 북한 탈북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이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국가주의하고 뭐가 우리가 달라지는 건지 결국에 네가 우리나라 국민이면 그렇게 괜찮은데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네가 무슨 혜택을 누리는 게 싫다. 결국 그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인데 내 새끼들도 취업을 못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네가 들어와서 일자리를 뺏는 게 싫다. 결국엔 이 국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정주의와 국가주의와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태어난 난민 아동은 국적을 가질 수가 없고요. 난민 아동뿐만이 아니라 외국 국적을 가진 모든 아동들은 국내에서 외국 부모님 두 분 다 외국 국적이고 그 외국 국적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을 가진 모든 아동들은 난민 아동을 포함해서 국적을 가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동들이 한국에서 태어나는 외국 자녀의 아동들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대사관에 가서 출생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권을 받고 해야 하는데 난민 아동이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사실 본국의 박해의 위험을 피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사관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대사관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무국적자가 나오고요. 근데 체류 자격을 얻잖아요. 90일 이상 한국에 입국을 해서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90일 이상 장기 체류 자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기 체류 자격을 받고 외국인 등록을 하고 그때 아동들도 국적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게 실제로 아동이 등록이 그 본국에 등록이 되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의 국적을 따라서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국적도 없는 아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교육은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다 다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저희가 말하는 이 난민에는 사실 신분이 다른 난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민 인정을 받은 난민 인정자들은 F2 거주 비자를 받습니다. 근데 난민 인정 신청을 하고 이제 그 절차에 있는 사람들은 난민 신청자라고 하는데 얘기한 대로 난민 신청자들은 G1 기타 비자이고요. 근데 여기에 세부 코드가 사실 한 번 더 붙어요. G1-5가 난민 신청자고요. 여기에 난민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인도적인 사유로는 체류만 허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도적 체류자예요. 이분들은 G1-6를 받습니다. 사실 이게 달라서 거주 비자를 받는 난민 인정자분들은 사실 복지 대상이 다 돼요. 기초 생활수급자 다 되고요. 그래서 이쪽의 아동들은 아동수당이 나옵니다. 근데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그리고 인도적 체류도 받지 못하고 끝내 불인정을 받는 난민분들은 미등록 체류자가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거의 그런 아동수당이나 복지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 출산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의료보험도 사실 안 되고 아까 난민 신청자인 경우에는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건강보험도 난민 인정자하고 인도적 체류자만 지역 건강보험 가입 가능하고요. 근데 난민 신청자는 취업을 해서 직장 건강보험만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마저도 어려우니까 건강보험도 적용이 안 돼서 사실 출산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는 것도 보육비가 요즘에는 근데 지자체별로 외국 국적의 아동들에게도 지원을 하는 지자체들이 조금씩 이제 생겨나고는 있는데 거의 그것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그것도 어렵고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는 의무교육에서 초중고는 다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난민 신청자의 경우에는 최대 출입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거기서 불인정을 받아서 이의 신청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데 법원에서 1심부터 3심까지 가고 근데 이게 또 정말 평균적으로 한 3, 4년이 걸려요. 거기까지 가기. 그래서
근데 학교를 졸업하려면 초등학교 6년, 또 초중 총 12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등록의 상태로 남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대학 문제도 또 있긴데요. 네. 복잡해집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저한테 오는데요. 어렵지만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주의와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국가를 통해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법적 권리 같은 경우는 국가를 통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과 국가주의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이중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폴 리게르라는 개신교 철학자는 이제 국가 혹은 정치체의 두 가지 양단면을 인간 사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국가를 통해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는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국가 체제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이 너희들을 어떻게 착취할 것인지를 막 일일이 이제 말하면서 왕을 주기 싫은 이유를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결국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압제를 견디겠다라고 해서 옛다 먹어라 하나님께서 잘생긴 사울을 왕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라는 게 그런 이중적인 기능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가 보호하고 어떤 집단적 측면에서 제도가 되고 체제가 되고 질서가 돼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킨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힘을 중앙으로 몰아주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람들 간의 위계를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착취와 배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의 이제 원천이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순기능으로서의 국가 기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가 하는 다양한 감시 제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원천적으로 국가가 국가주의로 전락할 위험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계속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대답 드리고 싶고요. 아까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사람들이 아주 쉽게 말합니다. 저희 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국적 아닌 사람들은 왜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느냐? 왜 우리 세금? 근데 저 앞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세금 아닙니다. 이건희 아니라 누구지? 이재용 씨가는 세금으로 우리가 먹고 살 거고요. 최태원 씨가는 세금으로 먹게 살게 될 날이 엄청 이제 금방 나갔습니다. AI와 함께 부의 집중 현상이 엄청 세지게 될 거고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가 이제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를 배척하는 그 논리는 똑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소수의 그 로열한 시민들 통해서 우리 다수의 시민을 배척할 논리와 똑같이 이제 적용된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우리의 파일을 나눠야 되느냐 그런 우리 고착된 질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는 파일을 나눠 먹느냐는 그 두려움의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 파일을 키울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할 수 있는 상상의 정치적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 나 하나 먹고도 아까운데 중에 손자 먹을 수도 있었는데 꿈만한 어린아이가 그걸 가져와서 예수에게 가져왔을 때 그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 상상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공동체로 이제 바꿔야 한다. 그래야 그 말은 이제 사실 처음엔 투자겠죠. 그리고 사실 굉장한 호의일 겁니다.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 난민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의료보험도 대주고 거주비도 대주고 교육도 대주고 엄청난 큰 투자일 겁니다. 하지만 그 투자를 확실하게 하지 못할 때 지금 유럽에서 발생하는 많은 그 증오범죄 이런 것들의 근원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유럽이 어떤 그런 통합정책에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금 우리처럼
노동력으로만 돼 있지 한 가족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하면서 한 가족을 꾸리려고 자녀들을 멋지게 키워보려고 이주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그들의 임금이나 그들의 주거 지역이나 그들이 가질 권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낮은 임금만 주면 일자리를 줬으니 그들이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 문화권 안에서 자란 제 외국인 부모님을 둔 정착한 하지만 그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아직 국적을 수식하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이 남을 것이고 그것은 계기가 된다면 굉장히 사회 불안 요소로 이제 나올 수가 이제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이민청을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한동훈 씨가. 그 이민청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이제 절박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벌써 외국인 난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이주민 노동자들 중에 한국에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의 상당수 이미 벌써 한국말을 한국 문화를 익혔는데 왜 그들은 아니고 새로운 이민청을 통해서 아주 고인력 받겠냐. 사실 그 비효과적이에요. 우리나라는 고학력, 고인재들이 오고 싶은 이민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굉장히 나쁜 수준의 노동 여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만 그나마 오고 싶은 나라이지 이주민들이 판타지가 펼쳐주는 뭐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청은 사실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에 그들이 들어와서 지금 소비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하고 있고가 아니라 소비하고 있다는 그 자체부터 그들의 기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없으면 소비가 안 되잖아요. 자본주의는 소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들어와서 그냥 먹고 살고 애들 낳아주고 그 상황만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다는 정신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들의 기여 정도가 질적으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파이가 그들에 의해 더 커질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 선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선투자는 비록 개인이 하자고 해서 전혀 되지 않겠죠. 우리 시민들이 그 선투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좋은 어떤 오병이어의 그런 파이를 키우는 그런 담론들을 생산해낼 정치인들이 필요하고 그런 정치인들을 생산해낼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의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처음부터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난민들이나 미등록인까지도 세금을 안 내고 있지 않아요. 말씀하셨지만 간접세, 물건을 사면서 간접세 내고요. 통신, 교통, 기타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 내고요. 그 다음에 노동 현장에서 그 기업주가 임금을 주기 전에 세금을 원천 징수해서 강제로 강제 자발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난민들의 LI가 된다라는 것, 미등록인의 LI가 된다라는 것은 담론을 얘기할 때 국가주의에 대한 허상을 해야 되지만 우리 실제로 우리는 이 사회 함께 존재하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우리 말의 언어를 담아야 된다.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화된 타자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이미지의 이름을 머릿속에서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해체하고 우리 스스로의 언어를 담아서 시민사회에서 누군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시민으로서 발언하는 거예요. 그런 시민의 언어를 가지고 교육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 의식적인 활동이 함께 실천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번에 할일이 좀 긴장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저는 지금 총론을 쓰셨고 그리고 이 책 프로젝트를 구성하시면서 1번과 2번에 다 지금 컨트리뷰션을 하셨던 조민현 교수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인종주의라는 말을 책 표지에서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인종주의가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 것이었고 그 안에서 헤엄을 치다 온 사람 입장에서 이 모든 이런 요소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딘가 찝찝하게 무언가 미국어가 묻어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셨고 사실 지금 여기 안에는 한국에 계시는 학자들과 미국에 계시는 학자들이 함께 이 작업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주제가 특별히 한국어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 관심을 갖게 됐던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으셨고 그것이 혹시 저자 조민아 교수님이 지금 미국에 계시다는 이 상황하고도 관계가 있으셨는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충분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예, 그래도 제가 총론도 그렇고, 책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했으니까, 예, 제 경험이 아무래도 이 한국에서 인종주의라는 책이 필요하고, 명명이 필요하고, 움직임이 필요하겠다는 더군다나 이제 신학적인 관점으로 교회와의 어떤 시급한 뭔가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됐고요. 그 미국에서 이제 인종적인 타자로 산다는 거는 어려운 경험이죠. 근데 저 자신의 피해자라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인종적 타자라는 그 유치 자체가 굉장히 성찰적인 지점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나는 여기서 피해자로만 존재하는가? 나는 가족으로 존재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성찰적인 질문을 던져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단순히 어떤 물론 인권적인 차원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작이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인권적인 차원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회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억압을 받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종주의와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주제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인종주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제는 이제 북미를 통해서 알고 있는, 미국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인종주의만 이제 익숙하지만, 이제 각 문화권마다 인종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어요. 근데 인종주의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면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를 방문하면 거기는 그나름의 인종주의가 있고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미국 냄새가 많이 나는 인종주의는 그 미국에서 아마 가장 인종주의가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나라고, 그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차별의 최종 신급이 있으니까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을 뿐이지, 어떤 문화권인지 간에 어떤 인종주의, 종족주의가 생기는 그 발현되는 그 형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 어떤 형식으로 차별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 책을 했던 거는 절대로 저희는 이제 그 고민을 했던 문제는 좀 시급하게 책을 냈어요. 어떤 부분에는. 근데 처음에 얘기를 했죠. 기획자들끼리, 저자들끼리, 시간을 좀 더 갖고 마치 총서처럼 이게 사전처럼 쓰일 수 있는 책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건 문제제기 차원으로 앞으로의 많은 담론들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이 문제제기 차원으로 이제 책을 낼 것인가, 저희 같은 경우는 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각자의 삶에 위치해서 고민되는 작업이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네. 인종주의는 아까 역사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문제도 아니고 유럽의 문제도 아니고 글로벌 현상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 저희가 다 경험한 것처럼 미국에서 중국인 혐오 현상이 일어났고, 한국에서도 중국인 혐오 현상이 일어났고, 그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시민권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글로벌 난민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전지구주의 글로벌 캐피탈리즘의 혜택을 받은 또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아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파이를 늘리는 상상을 하자 그러면 그 파이를 늘리면서 다른 나라에 또 그 파이를 뺏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얼마든지 그러한 세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종주의라는 것은 국가 안에 갖춰진 문제가 아니고, 또 국가 제도의 문제만도 아니고, 트럼프가 모든 것을
제재하고 문을 닫고 이렇게 하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극우주의라는 김진원 선생님이 그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극우주의라는 개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 또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할 때 거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담합 체계로 들어오는 게 극우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글로벌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고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계신데 인종주의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신학책, 성서 해석 책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것을 보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하고 선생님께 질문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인종주의는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내 개인의 아까 우리 그룹에서 좋은 대화를 나눴는데 제도적인 문제냐, 개인의 온정적으로 그래도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 비판에 기독교 비판, 기독교 안에 식민주의, 인종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책에 제가 이 질문을 계속 이 제목을 보고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지만 실제로 읽어보니 이 안에서 한국 문화에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케이스 스터디들과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좀 분석해 주시는 글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읽도록 권하고요. 특히 아까 강수기 선생님과 조민현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기지천과 김두천의 지금 이슈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구조적인 이슈들이 어떻게 이 케이스 안에 정말 짱짱하게 다 박혀 있는지가 잘 보여주는 케이스 스터디들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우리 저자분들, 지금 그룹을 같이 인도해 주셨던 김준욱 목사님하고 정유영 목사님, 모든 저자분들과 동네 출판사 함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해주십시오.